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전망치를 수정해 2.8%로 올려잡았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오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추정치는 내렸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이전에 연평균 3.2%까지 추정됐지만 이번엔 최대 2.9%에 그쳐 2%대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잠재 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내려갈 위험이 있고 구조개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2분기 60살 이상 취업자 수가 청년층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60살 이상 취업자 수는 424만 7천 명으로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취업자 403만 명보다 21만여 명 많았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어르신 인구는 늘어나는 대신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이들의 일자리 시장마저 얼어붙으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고령층과 청년층의 인구 격차는 더욱 벌어지며 취업자 수 역전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힘입어 올해 들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보유한 상장 주식 자산의 가치가 7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재벌닷컴 조사 결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장 주식 가치가 18조 4,700여억 원으로 연초보다 29% 넘게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장 주식 가치도 같은 기간 8조 2,400여억 원이 늘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을 제치고 주식 부호 2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 일가가 보유한 상장 주식 자산은 올 들어만 7조 2,700여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와 자동 비상 제동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일부 차량이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이에 따라 기존 의무 장착 대상인 차량길 11m 초과 버스 외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와 자동 비상 제동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이 고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금요일장이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승세는 좀 둔화가 된 모습이긴 한데 시총 1, 2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다시 신고점 경신하면서 새로운 주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리는 IT 업종들 잘 달리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고요. 또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화학 업종 역시 오늘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외의 업종들은 그다지 좋은 흐름들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내수 업종들 특히나 오늘 좀 낙폭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2400선까지 올라버린 지수에 대한 부담감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는 이어지는데 다음 주 실적 발표로 두고 좀 관망하자,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 자체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모습인데 코스닥을 보면 더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하락하면서 오늘도 650포인트를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자, 금요일장 성공적인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장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413.61포인트입니다. 상승폭 많이 둔화됐고요. 4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42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2413포인트, 14포인트 현재 부근이 오늘의 저점이고요. 오늘 하루 종일 코스피 지수는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다. 그래프를 통해 체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 팔고요. 기관 많이 삽니다. 개인은 소폭 29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718억 원 팝니다. 하지만 기관이 483억 원이나 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금융투자가 1043억 원 사고 투신도 28억 원 사고 연기금도 157억 원. 연기금은 이번 주 내내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대차가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5만 원대 이하로 빠지니
바로 또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시총 5위 회복하면서 7,000원 상승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보합권이고요. 삼성물산 오늘 1,000원 빠집니다. 한국전력 오늘도 하락하면서 41,500원까지 내려갔고요. 현대모비스 2.24% 상승합니다. 삼성생명 1,000원 정도 하락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KB금융, 신한지주, LG화학, SK텔레콤, SK까지 11위부터 15위까지 전 종목 상승하고요. 오늘 지주사 SK 종목 같은 경우는 3%가 넘게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651포인트입니다. 650선 밑으로는 좀처럼 빠지진 않지만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에 보이지 않고 이번 주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자, 이제 일중 흐름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5포인트부터 쭉 빠져내려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은 전강후약입니다. 이번 주 내내 655부터 651까지 저점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이 132억 원, 외국인이 46억 원 사고요. 기관이 157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만이 55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메디톡스, CJENM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은 있지 않은데 대장주 셀트리온이 오늘도 1.3% 빠집니다. 루엔 상승하고요. 코비팜은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오늘 2% 이상 좀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오늘도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19만 2,800원까지 올라왔고요. 휴젤 오늘 2%대 낙폭이 보입니다. 바이로메드 컴투스 상승하고요. 신라젠 어제 또 상승폭이 컸는데 오늘은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GS홈쇼핑, SFA, 원익 IPS 모두 상승하는데 원익 IPS가 5%가 넘게 상승합니다. 오늘 IT 관련주들 상승이 두드러진 날입니다. 제일홀딩스, 서울반도체는 2% 각각 1.88%의 낙폭이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 1135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1원 정도 하락합니다. 0.09% 하락, 원화는 소폭 강세 보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장 오늘도 그렇게 재밌는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어제 발표된 트럼프 탄핵 소추안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하원 의원 브래드 셔먼이 트럼프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탄핵 사유는 당연히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던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명한 건 때문입니다. 이 일방적인 해임은 사법 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단언을 했고요. 사실 이 탄핵 소추안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원 통과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어서 하원 통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원 표결에 아예 안 붙여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아무래도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 같고요. 트럼프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가운데 지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지속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탄핵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 통상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정도에 이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고요. 탄핵 이슈는 좀 잠재적인 꼬리 위험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탄핵 소식 외에도 이제 어제 금통위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사실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한 부분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잠재 성장률 2.7%를 상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할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한국 경제 역시 디플레이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한국 경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은행은 상당 기간 동안 금리 동결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완만하게 개선이 될 경우에는 결국 국내 증시 환경에는 강세장의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들 쭉 짚어주셨는데, 이제 이 이슈가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향후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한국 주식시장이 경기 회복 속도보다 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주된 이유는 바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려면요, 결국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를 강화할 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속도를 강화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좀 긴축을 하려는 태도가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이틀 전에 옐런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그 기준금리 인상 속도랑 4.5조 달러 규모의 자산 축소를 좀 전진적으로 이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ECB에서도 테이퍼링 속도를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유동성 환경은 여전히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사실 여름 주식시장은 생산활동이 좀 약해지면서 조정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완만한 경기 회복과 이런 리플레이션 정책의 조화로 여름을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가 7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PER을 보시면 여전히 2009년 이후 평균인 9.8배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룸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 실적 전망이 좀 남아있고 2분기 실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실적이 상향 조정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IT랑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장세를 주도하는 업종은 결국에는 IT랑 금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에 IT와 금융 업종의 가격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소 좀 부진했던 소재산업재 업종에도 저희는 주목하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소재산업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테마주인데요.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6월 후반을 저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테마주들이 최근에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유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가 부진 흐름이 좀 멈추고 또 트럼프 친성장 정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선반영됐던 기대심리 지표들이 이미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재차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산업재, 예를 들어서 철강, 화학, 건설 같은 업종에는 관심을 갖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증시도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불고 있는 주가 버블 논쟁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받쳐준다면 버블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네, 톰슨 로이터의 그 자료에 따르면은 2분기 S&P 500의 전체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9% 상당히 높은 증가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실적이 좀 부진했던 영향으로 인해서 615% 급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업종은 정보기술 섹터인데요. 세계적인 IT, 디지털 경기 화랑으로 인해서 2분기에는 11.2%로 지난 1분기 20% 가까이 올라갔던 것과 같이 두 자릿수 증가세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정보기술주의 그 상승을 이끌고 있는 패행주라 그러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같은 대표적인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가 수익률로 보면 고평가됐지만 잠재 수익률 지표로 보는 투자 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총자산 이익률 같은 리턴 지표로 보면은 앞으로도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동행지수가 모두 상승 추세를 지금 타고 있고요. 아직 꺾이는 신호들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이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S&P 500 기업들의 실적은 전체로는 한 11% 증가하고요. 내년에도 한 12% 전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그 주가 상승 흐름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 정보기술 중에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좀 투입해서 이익이 확대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을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신데렐라 기업이죠. 네네. 성장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장의 그 변모되는 환경 속에서도 힘찬 성장세를 보여왔던 기업들의 대표적인 기업이 의료 로봇 회사의 그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인테유이티브 그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디지털 광고 쪽에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해주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알파벳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이외에도 크라우딩 컴퓨터라든지 인베이드 비전 같이 급성장하는 그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독보적인 고성능 그 직접 회로 회사인 자일림스도 있고요. 또 스타벅스처럼 성숙한 기업이 스스로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파괴적 상승을 통해서 성장하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친 것도 그런 근거 때문에 보여집니다. 2012년에 페이스북이 첫 상장될 당시에는 적정 밸류에이션을 뛰어넘는 버블 주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신규 상장 뒤에 5년간을 보면은 시장 예상보다 매출액이라든지 일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주어왔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고성장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적이 경기에 좌우되지 않고요. 재무 구조가 물론 건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줄 아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리 상승 국면에도 특히 자본시장이 불안한 국면에서도 빚을 발하기 때문에 이런 신데렐라 기업들을 국내에서도 좀 찾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 증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어제만 봐도 한 20포인트 소폭 상승하면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 FRB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만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옐런 의장의 그 하원 상원 얘기가 발언이 있으면서 더욱더 그 자금 유입이 활발해진 건데 이런 미국발 훈풍이 지금 아시아 쪽에도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좋은 기조가 갈까요? 네, 아시아 증시를 대표하는 그 MSCI 아시아 지수죠. 일본을 제외한 지수를 보면은 연중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3월 하순서부터 4월 중순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프랑스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조정을 겪긴 했지만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꾸준한 상승 흐름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시아 증시가 견고한 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실적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투자가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당 예상 이익을 보면은 전년 대비 증가율로 봤을 경우에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 13% 가까이 바닥을 기록했고요. 2016년도에는 플러스 0.08로 플러스 전환된 뒤에 올해는 플러스 19.6%로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아 쪽의 관심들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국가별로 봤을 경우에 올해는 3년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쪽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실적이 회복되지만 이 세 나라가 유독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아시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재고 조정을 이미 거친 상태가 됐고요. 또한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수혜 기업이라는 측면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FTA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 측에서 지금 한미 FTA 개정 협상 공식 요구가 왔습니다. 이게 쟁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재협상이 어쨌든 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될지 이 부분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이 현재 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20개 국가인데요. 이 중에서 그 17개국이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FTA 체결 국가 중에서도 무역 적자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거액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멕시코, 한국, 캐나다 순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협상보다는 수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일부 개정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면 재협상을 추진되는 나프타와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가 지금 도입되고 있고요. 지적 재산권 보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FTA로 인해서 한국의 그 의약품과 관련된 수출은 5년간 연평균 한 12.9% 증가했고요. 한국이 부품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12.4%, 그리고 농축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실류는 3%, 견과류는 8%, 쇠고기도 한 6% 정도 관세 인하 혜택을 지금 보면서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선되는 시점, 그리고 8월 16일 날 나프타와 협상이 개시된 이후에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11월 말이나 12월 달부터 FTA 협상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재협상에 들어가면 어떤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던데 철강이나 자동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FTA 체결이 됐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대미 흑자가 2배 정도 늘어난 거에 상당 부분을 기여했던 것이 자동차와 관련 부품입니다. 이 때문에 타겟은 자동차에 모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지난 5년간 수출이 늘어나는 상품군은 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전기 기기나 부품, 철강 중간재라든지 유기화학 쪽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협상을 요구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무역 불균형이 심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수송기기, 그리고 철강, 기기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불리한 조항을 당연히 고칠 수밖에 없고요. 자동차 시장을 더 개방하는 문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쇠고기 연령별 수입 규제를 폐지한다든지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 규정을 좀 고쳐달라는 부분, 그리고 의료와 같은 서비스장뿐만 아니라 가상과 증강 현실과 관련된 시장 개방 요구를 좀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산업계와 미리 사전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재협상이 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분명히 끼칠 것 같은데 어떤 영향들이 구체적으로 오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미 FTA 재협상이 실패를 해서 양어가 정지될 경우에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수출 손실액이 한 269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4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한 품목만 하더라도 예상 손실액이 133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요. 기계는 47억,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쪽은 30억 달러, 그리고 철강은 한 12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재협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6년 전에 한미 FTA 협상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 주권 침해와 관련된 ISD 논란도 있었고요. 또 농가나 영화 산업이 몰락한다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건강 보험료 인상과 같은 괴담에 시달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FTA 발효 이후에는 전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점을 봤을 경우에 앞으로 재협상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임해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됐든 수정이 됐든 현재 미국 내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소비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점에서는 재협상을 하더라도 호의적 성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가 좀 끔찍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재협상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미국 제조업이 정말로 살아날지 이 부분도 참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은?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부활을 유난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2020년 재선을 위해서 경합주에서 가시적인 고용 창출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서부터 지금까지 고용자 수가 2배 정도 증가를 했지만 제조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0만 명 가까이가 지난 50년간 감소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제조업 부분의 고용 감소는 무역 경쟁력 약화가 아닙니다. 기술 진보에 따른 자동화라든지 기기화 때문에 일어났던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제조업 고용이 한 30% 감소를 했지만 창출됐던 제조업과 관련된 부가가치는 반대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먼 쇼크 이후에 97개월간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갔지만 일자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보다는 설비 투자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철강, 석유화학 같은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FTA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체결한 나라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연대를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나라들만 맺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FTA 개정 요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현재까지는 하락 음봉 상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근에 24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한 이 매수 세력은 후발 매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30만 원 전후에서 매수했던 그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230만 원 전후에서 매수한 세력들은 최소한 253만 원이 가야 10%거든요. 네, 그 10%를 먹기 위해서 후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신규 매수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만약에 대안 종목이 없다면 삼성전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살 게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신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근데 삼성전자 말고도 전기전자 대형주 좋은 거 많고요. 지금도 저평가된 우량주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240~50만 원에서 신규 매수 들어온다?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삼성전자는 여기서
아주 공격적인 상승보다는 잘해야 횡보 내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플러스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건 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최근에 부정적으로 말했었잖아요. 이틀 전에 61선 이탈했다가 어제 극적으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시간 현재 하락하고요. 음봉 나오고 거기에다가 61선까지 이탈했어요. 참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지금 장세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될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전략에 있어서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우량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조정받은 종목 중에서만 들어가고 아니면 상당히 저평가에 있는데 바닥을 기고 있는 걸 들어가서 기다리던가 이걸 해야지 지금 어설프게 5일선 위에서 움직이는 이 종목 따라간다든가 또 약간 조정받았다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만 아니면 제가 볼 때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그 내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저는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조정을 받고 가면 2600까지 가고요. 조정을 받지 않고 가면 2500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5월 중순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7월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논조에는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업종이나 어떤 테마에 좀 우리가 관심을 주의 깊게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좋습니다. 현대시멘트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현대시멘트를 지금 따라잡을 수는 없고요. 비금속 광물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테마주는 유비쿼터스 종목들 중에서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까지 볼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량주 두 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태광산업입니다. 적정 주가 무려 501만 원짜리입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됐죠. 보유자는 그냥 홀딩하세요. 미보유자는 5일선 전후에서 매수하시고 이거는 중기 투자하던가 아니면 계속 끌고 가던가 하시지 이건 단기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녹십자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120선 이하까지 기다리자. 아직까지는 깨지진 않았지만 미보유자들은 120선이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자들은 바로 120선 깨질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 10% 혹은 홀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뷰옥스입니다. 뷰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적정주가 27,600원짜리예요. 근데 이 종목은 어차피 지금은 반등 구간이니까 보유자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에서 매수로 단기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가 어제 상당히 좋았거든요. 일진그룹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또는 21선 이하에서 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선하고 21선 어떤 게 더 높을지 계속 이제 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딱 집어서 5일선이다, 21선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 이탈되면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투자 전략 저희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오늘 장이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확실한 우량주다. 근데 조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 한 달 이내 조정받은 건 최소한 21선 이하에서 한 달이 넘게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이라든가 이때 조정받은 거는 61선. 예를 들어서 3달 이전에 고점 찍었던 거 이런 것들은 120선까지 기다렸다 매수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가담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강연회 있으시죠? 네. 7월 15일 강연회가 이제 내일이 이제 다가왔죠. 오후 2시에 있고요. 서울경제TV 2층 건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기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예약하신 분들은 좌석이 가능하고요. 없는 분들은 입석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제가 상당히 좋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과 정보 측면에서
오셨던 분들이 정말 내가 토요일에 시간 내서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범어지점 이영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